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지리 너와 나로가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국민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안녕하십니까, 임상훈입니다. 오늘 지금 녹음하는 날짜가 8월 12일 새벽 3시 반인데 며칠 안 있으면은 8.15를 맞이하게 되죠. 특히 올해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였죠. 그래서 올해 3월 1일도 10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뭔가 3.1운동 100주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를 가질 줄로 알았는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로 행사를 치렀었죠. 근데 이제 이번 8.15도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어수선하고 굉장히 어두운 그런 8.15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 일본하고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이웃끼리 특히 그 65년도 재수교를 한 이후로 지금 최악의 상태로 빠져 있는데 국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노도 느끼고 있고 어떻게 하다가 한일 관계가 여기까지 왔는가, 분노를 참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분노는 분노대로 또 별도로 차분하게 생각을 해야 될 많은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문계열연구소에서도 그 현재에 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 특히 그 8.15를 맞이해서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8.15 맞이 특집이 될 수도 있고 현 시국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방송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문계열연구소의 8.15를 맞이하는 그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누어서 방송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8.15를 맞이하는 인문계열연구소의 입장,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두 개로 나눠서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어떻게 볼 것인가, 현 시국에서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 시국에서 일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 현재의 일본은 왜 저런 지경으로 왔으며 왜 한국에 대해서 저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은 매체나 많은 연사들이나 많은 전문가들, 학자들, 정치인들이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만한 그리고 곱씹어 볼 만한 좋은 분석이나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덧붙여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문계열 연구소에서도 공식적인 그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오늘은 그 일본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아베 신조가 일본의 소위 내각 총리 대신, 정식 이름이 내각 총리 대신이죠. 줄여서 총리라고도 하고 수상이라고도 부르는데 일본의 96대, 97대에 이어서 지금 98대 총리를 맡고 있습니다.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내각제를 정치 체제로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총리가 굉장히 자주 바뀌고, 물론 그 일본의 그 총리 제도가 생긴 것이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제보다는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역사에 비해서 총리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죠.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대통령제와 달리 일본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중의원이라고 하는 의회도 자주 바뀌고, 또 내각 대신들도 자주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98대 총리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그 총리들을 지나서 지금 와 있죠. 아베 신조라고 하는 사람, 지금 현재 그 한일 관계에서 한국 국민들 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은 왜 아베 신조 같은 사람이 지금 총리를, 그것도 최장기 총리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이웃나라의 분노를 자극하고 이웃나라에게 상처를, 이미 나 있는 상처를 아물지 않는 상처를 계속 후벼 파면서 저렇게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총리로 이렇게 오래 장수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러니까 일본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죠. 이런 마당에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볼 때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을 전제로 합니다. 인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한국 따로 일본 따로가 아니겠죠. 한국에도 인간이 있고 일본에도 인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있는 고유의 어떤 그 성질들, 특징들, 소위 우리는 이성이라고 부르죠. 그 이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인문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일본인들은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냥 수사적 표현으로 말고 정말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인문학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 한국 인문학 이렇게는, 한국학 이렇게는 가능할지 몰라도 개별 어떤 그 지역학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인문학이 성립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인문학을 우리가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다른 분석 틀로서가 아니라 인문학적 분석 틀로 그 현 상황을 본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단순히 좋은 편과 나쁜 편, 그리고 천사와 악마 이런 식으로, 이런 구도를 가지고는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일본도 하나의 국가라고 친다면은 일본에도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을 거고, 그 일정한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 총리가 나왔다. 정상적인 그 인간 행위들이죠. 그렇다면은 인문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일본에서 벌어진 그 많은 일들, 그런 것들이 그런 비슷한 맥락만 주어진다면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인문학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 것들이 일본의 맥락에서 이제 그렇게 전개된 것이지, 만약에 한국의 맥락에서라면은 또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저런 선택을 하고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정치가 저 모양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뒤따라야 인문학적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단일 학문이 아니고 인간이 취하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면들, 그것이 그 논리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어떤 그 기술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회학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윤리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어떤 면이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점들을 여러 가지 전제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로 전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분야들을 보는 데 있어서. 그래서 현재의 일본 상황을 우리가 인문학적 틀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현재 일본의 아베 신조가 속해 있는 정당이 자유민주당이죠. 줄여서 자민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민당 독주 시대다, 우리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거부터가 잘 이해가 되지가 않죠. 서구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평하는 데 있어서 주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분노를 가라앉히고 생각을 한다.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선거제도, 삼권 분립, 물론 내각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삼권이 분리되어 있다. 글쎄요,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사법 부분은, 사법 체계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 그 포퓰리즘이라고 흔히 부르는 것, 이 두 개가 그 어떨 때 경우에 따라서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포퓰리즘도 그 어원으로 봐도 그렇고 실제 그 많은 경우에 이 단어, 이 개념의 활용을 봐도 그렇고 결국은 국민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 맞죠. 그러면은 그 민주주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앞서서 우리가 다른 그 에피소드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상당히 비슷하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국민에게 기본적인 평등한 권리가 주어져 있는 것으로만은 그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리라고 하는 것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권리를 엄밀히 얘기하면 더 큰 범위로 두고 주권을 그 안에 작은 범위로 둘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권리라는 것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권리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흔히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민주주의의 주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대상이기도 한 그 국민들을 향해서 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부여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권리라는 것이죠.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의 권리, 그 자유시민이면은 누구나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 권리를 무슨 시험을 봐서 따야 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이라면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권리, 이런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의 권리죠. 그다음에 복지도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복지를 우리가 뭐 열심히 산 사람이 받아야 되고 게을리 산 사람은 못 받는 것이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 않죠. 물론 이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고 하는 그런 세부적인 구별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인류 문명은 그 어떤 방향으로든 이 보편적 복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 정상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선별적인 복지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직 거기까지 우리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가능만 하다면 보편적인 복지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방향은 그쪽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그다음에 그 복지, 뭐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죠. 누린다. 다시 말해서 수동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달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받은 것이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교육의 권리를 쟁취한다고 얘기는 할 수 없죠. 이미 주어져 있는 권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의료 복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아도 이미 쟁취해 놓은 그런 기본적인 권리로서 가만히 있어도 수동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그런 권리죠. 그런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만족을 하는 것, 그런 것을 저는 그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제 진짜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수동적 의미에서의 그 권리를 찾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주권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 국가이고, 주권 행사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의 시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가게를 운영한다 그러면 가게 주인으로서의 어떤 그 주권 행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님과 같은 그 수동적인 권리, 다시 말해서 새롭게 무언가를 고쳐야 된다, 무언가를 개선을 해야 된다, 뭔가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주인의 권리인 것이고, 그런 어떤 결정된 방침 안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손님인 것이죠. 그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가게는 안 오는 것이지, 그 가게를 점령하려고 들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손님, 객과 주인의 차이인데, 다시 말해서 그런 수동적 의미에서의 권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 그게 이제 포퓰리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고 포퓰리즘이라고 밖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포퓰리즘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정치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민주주의적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권 행사를 하는 그런 시민들이라면은 소위 말해서 55년 체제라고 하는 현재 일본의 정치를 그대로 놔두지는 않겠죠.
일본 국민들은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일본은 전통적으로 그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체제에 잘 순응하는 그런 그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국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치권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크지가 않죠. 지금 현재의 일본 정치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55 체제의 연장선에 있는 것인데 55 체제라고 하는 것은 55년도에 만들어진 체제다. 그래서 55 체제라고 부르는데 자, 55 체제라는 게 뭐냐? 195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바로 전해였던 1954년에 그러니까는 한국 전쟁이 끝나고 바로 다음 해 1년 후가 되겠죠. 그 당시의 일본 분위기는 많은 다른 나라들도 그랬던 것처럼 좌우의 그 대립이 극심할 때입니다. 당시에는 그 일본의 진보 정당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공산당, 사회당이 있었고 사회당이 더 강한 세력으로 있었죠. 그리고 공산당은 과거에 일본에서도 불법적인 어떤 그런 정당으로 여겨졌던 때도 있었고 그게 이제 풀린 다음에도 그 공산당보다는 사회당이 더 강한 그 대부분 국가들이 그렇죠. 대부분의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보다는 사회당의 세력이 더 큰데 현재의 일본은 그렇지가 않죠. 현재는 일본의 사회당이 몰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산당보다도 더 약한 거의 이제 그 사라지기 직전의 그 정당으로 몰락해 버렸는데 과거 당시에 50년대 초반에는 사회당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그 일본 사회에 대한 다양한 그 반성 그리고 분석 그게 있었겠죠. 그런 중에서 사회당 안에서도 좀 더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쪽 그리고 온건 하는 목소리를 내는 쪽 두 목소리가 있었겠죠. 그래서 사회당도 두 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회당 좌파, 사회당 우파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그런 사회당이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졌던 두 사회당이 통합을 하면서 의석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는 그 반대쪽에 보수 진영에서도 정당이 여러 차례 이제 그 창당과 해산이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일본 민주당이라는 당, 그 다음에 자유당이라고 하는 당이 두 보수 정당이 있었는데 두 정당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사회당이 통합이 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죠. 54년도에 일본 민주당은 그 개진당이라고 하는 당과 통합을 하면서 일본 민주당이 됩니다. 그 일본 민주당의 당수가 하토야마 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이 하토야마 이치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실은 그 전에 자유당을 만든 사람입니다. 자유당을 만들었는데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자유당에서 밀려나죠. 그래서 나와서 그 새로 만든 것이 이제 일본 민주당이고 그래서 이제 자유당과 민주당 두 체제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당이 하나의 당으로 통합이 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그 자유당과 민주당이 다시 통합을 하게 되죠. 갈라져 나왔다가 다시 통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토야마 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당에서 나와서 민주당을 만들었다가 다시 자유당과
통합을 하면서 그래서 그때 생긴 당이 자유당, 민주당을 합쳐서 자유민주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민당이라고 부르는 당이 이제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1955년의 일입니다. 1955년에 자유당과 일본 민주당이 통합을 하면서 자민당이 탄생을 하는데, 그래서 55 체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일본의 보수 세력으로서 자민당, 그 다음에 일본의 진보 세력으로서 사회당, 이렇게 두 당이 양당 체제 구도를 만들어서 내려오는 그것을 이제 55 체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64년도에 일본의 한 학자가 이제 만든 용어인데, 근데 그 보수 정당인 자민당과 진보 정당인 사회당이 서로 오락가락 정권 교체를 하면서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니고, 자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고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가지고 있고, 사회당은 그 절반 정도의 의석을 가지고 계속 만년 야당으로 남아있는 아주 이상한 그 구도였죠. 그게 55 체제, 일본에서 말하는 55 체제의 기본 그 구도고 기본 역사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민당과 사회당이 이제 뭐가 크게 다르냐면은, 일본이 과거에는 그 일본 제국주의 당시에 제국 헌법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패망을 했죠. 패망한 이후에는 그 미국 군정, 그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소위 줄여서 GHQ라고 하죠. 미국의 GHQ가 이제 일본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개정을 요구를 받게 되겠죠. 일본이 제국 헌법에서 일본을 민주주의 국가로 이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헌법을 고치도록 종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 개헌을,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미 군정에게 이제 허락을 받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미국 군정이 거부를 합니다. 그렇게 만들 수 없다.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미 군정이 초안을 잡아가지고 일본에 넘겨주죠. 그러면서 일본이 그걸 가지고 다시 중의원이라고 하는 그 하원에서 다듬어서 다시 상원으로 올려서 상원에서 이제 조금 더 다듬고 다시 중의원이 동의를 해서 그것이 통과가 된 것이 일본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본 헌법, 평화 헌법이라는 별칭도 우리가 부여하고 있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그때 만들어진 그 일본 헌법은, 그러니까는 그때가 46년에 개정 지침이 만들어져서 47년 5월 3일 시행이 된 헌법인데, 그 헌법에는 일본이 그 군사력을 영원히 보유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못 박은 것이죠. 교전권 없고, 그러니까는 그 자국이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치안 유지, 그 정도에서 어떤 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교전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소위 말해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때 만들어진 일본 헌법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진보 세력인 사회당은 호헌을 당연히 주장을 하겠죠. 다시 말해서 헌법을 지켜야 된다. 평화 헌법이라고 흔히 부르는 교전권을 포기한 그런 헌법을 이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호헌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혁신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흔히 우리가 그 안보 철폐라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군사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그 주장. 그 다음에 그 자민당으로 대변되는 그 일본의 보수 세력은 그 당시부터 개헌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개헌.
다시 말해서 미국의 군정, 그러니까 GHQ가 요구했던 그 헌법, 그거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보수 세력, 그것이 이제 자민당이죠. 그래서 개헌과 호헌으로 그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자민당 내부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자민당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서도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은 아까 제가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쳐서 자유민주당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자유당의 그 거두라고 한다면 당시에 요시다 시게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거두는 아까 말씀드린 하토야마 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당이 합쳐지면서 자민당이 만들어지는데, 이 자민당의 그래서 이제 초대 총재는 민주당 출신이었던 하토야마 이치로가 자민당 총재를 맡게 되죠. 그러니까 요시다 시게루는 그 전에 자유당의 그 총재로서 있었고, 자유민주당이 합쳐진 다음에 자민당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자민당 총재는 하지 않았죠. 어쨌든 그 크게 두 세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작은 세력으로는 그 아까 처음에 그 54년도에 일본 민주당과 개진당이 합당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개진당의 세력도 물론 작은 세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큰 세력으로 자민당의 큰 세력을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는 자유당 세력과 민주당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건 당연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자유당, 민주당 이 용어 자체로만 우리가 이제 선견을 가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자유당이 있었고 민주당이 있었는데 그 두 당의 어떤 그 성향,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과 동일시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뭐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 당의 이름은 전혀 그 당의 그 성향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자유당은 그러니까 요시다 시게루 이후에 그 후진 세력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바로 요시다 독트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시다 독트린으로 요약이 되는 바로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요시다 독트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패망한 이후에,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한 이후에 그 미국이 요구한 GHQ가 요구한 그런 방향으로 변화를 하고, 그래서 미국의 그 보호 하에서 아까 이제 헌법도 교전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미국의 보호하에, 미국의 우산 하에 밑에서 경제 개발에 힘쓴다. 이것이 그 요시다 독트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전후 일본의 가장 뭐라고 할까요? 그 일본의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 요시다 시게루가 이제 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시다 시게루 이후로 이 자민당의 이 그 후 뒤를 잇는 이 세력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도 또 갈라지죠. 그 사토 에이사코라고 하는 사람과 이케다 하야토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이 요시다 시게루의 그 후진이면서도 이제 둘이 서로 갈라지게 되는데, 큰 틀에서만 보자면은 이게 이 자유당 계열의, 그러니까 요시다 시게루 이후에 이 일본의 정객들은 바로 그 요시다 시게루가 만들었던 그 소위 그 요시다 독트린, 거기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더 이상 군대를 굳이 가져야 할 이유가 없고,
미국의 보호하에서 경제 개발에 힘쓰면 된다. 그렇게 그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요시다 시게루는 이 인물은 패전 전에 미국에 의해서 패배하기 전에 그 전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인물로 그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전 사상을 가졌던 사람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극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그 전에 그 반전 운동을 가지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인 것이고, 근데 다만 이제 일본 정치인으로서 이제 한국에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요시다 시게루는 다른 게 또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한국 전쟁 1950년에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는 아까 이제 자민당 역사를 말씀드릴 때는 54년, 55년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자민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자유당 총재로서 요시다 시게루가 이제 총리를 맡고 있었을 때죠. 그 한국 전쟁이 났습니다. 한국 전쟁이 났을 때 이 요시다 시게루가 했다라고 알려진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고레조 덴유. 말하자면은 이것은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도움이다. 우리가 이제 천우신조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들도 하는데, 그러니까는 일본의 전후에 완전히 붕괴된 망가진 그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한국 전쟁을 삼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도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는 그 일본의 재건을 누구보다 바랐겠죠. 그리고 그 일본이 빠르게 복구가 돼서 미국을 도와야 되는 그런 나라로 미국이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그 전범 처리라든가 어떤 그 요즘 말로 하자면 적폐 처리라든가 이런 거를 미루고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틀었던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요시다 시게루 당시 총리는 이것은 하늘이 도왔다라고 한국 전쟁을 말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 정확하게 기록에 남아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전해져 왔다는 것이지, 실제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100% 우리가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요시다 시게루라고 하는 인물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은 반중, 그러니까 친미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보호하에 그 철저한 친미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철저한 친미주의자라면은 당연히 그 중국에 대해서는 그 반대하는 반중 그리고 반공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도 이제 마찬가지, 그 후예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 한동안 그래서 요시다 시게루가 중심이 됐었던 그 자유당 계열의 그런 인물들이 그 자민당의 보수 본류를 구성해 왔습니다. 본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사토 에이사쿠라고 하는 사람, 특히 사토 에이사쿠는 그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노벨 평화상까지 나온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 너무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유는 이 사람이 이제 핵과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 핵을 만들지도 않겠다, 갖지도 않겠다, 반입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오로지 그 군사력보다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데 경제 발전,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들이 중심이 돼서 자민당을 이끌었을 때 경제가 크게 성장을 했죠. 한국 전쟁의 영향도 있었고, 한국 전쟁에서 그 물자를 조달하는 중간지 역할을 했었죠. 그러면서 굉장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죠. 지금 일본 우익 세력들은 일본이 한국을 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반대죠. 역사를 보면은
우리로부터 수탈해 간 것,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경제가 일어선 것,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쪽에서 일본이 한국을 도왔다기보다는 한국의 골수를 빼먹으면서 일본의 경제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이후로도 이 요시다 시게루의 그 파벌, 일본에서는 이제 파벌이라고 하죠. 그 파벌이 주류를 한동안 이뤄왔습니다. 그 파벌은 상대적으로 친미 그리고 경제 발전,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본의 그 헌법을 놓고 얘기를 하자면은 개헌보다는 호헌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친미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그 미국이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한 요구한 그 헌법을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겠죠. 친미주의니까. 그러니까는 호헌 쪽에 오히려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온건 보수, 상대적으로 온건 보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계열이, 그러니까 최근에도 헤이세이 연구회라고 이제 이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저 누카가가 지휘하고 있다 해서, 누카가가 수장으로 있다 해서 누카가파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게 요시다 시게루의 그 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보가 처음에 한동안 그 일본의 주류라고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한국하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영토 독도 문제라든가, 그 전범들을 합사해 놓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국을 웬만하면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도 있었고요. 특히 그 오부치 총리 기억하시는 분 있죠? 그 김대중 대통령 당시와 이제 한일 간의 그 본격적인 그 교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일본 문화, 뭐 만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다 이게 듣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 일본이 당시에 오부치 총리도 일본의 과거에 대해서 통렬하게 이제 그 반성을 한다는 그런 언급도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도 일본 문화를 수용을 하기로 했었고, 사실 그런 역사들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부 요시다 시게루 후진들, 그러니까 헤이세이 연구회라고 하는 그 지금은 그렇게 부르죠. 이 사람들의 주류가 됐을 때의 그 일본의 정치권이라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본 민주당 계열의 아까 일본 민주당의 총재를 제가 하토야마 이치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하토야마 이치로가 자민당을 만든 이후에, 그러니까 자유당과 그 통합해서 자민당이 만들어진 이후에 총리를 역임을 했죠. 물론 이제 자민당 총재를 하면서 총리를 하는 것이죠. 내각제 국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총리 자리도 요시다 시게루에서 하토야마 이치로, 그 다음에 또 잠시 또 다른 총리들 있었지만, 하여간 양쪽이 왔다 갔다 이렇게 총리를 이제 나눠서 하는데, 일본은 사실 그 정치 문화가 어떤 선거에 의한 결정 이런 거보다는 그 합의에 의한 결정, 이쪽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는 원로들이 모여서 이번에는 저 사람으로 하자. 다 이 얘기가 끝나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거의 결정이 되고 이러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정당 내에서 원내대표를 뽑는다던가 등을 할 때는 철저한 그 비밀 선거를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보다는 일본은 원래 전통적으로 그 원로들이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문화가 더 강한데,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그 자유당 계열과 민주당 계열과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자유당 계열이 과거에는 주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민주당 계열의 그러니까 하토야마 이치로의 그 후예들, 이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그 자유당 계열의 요시다 시게루 이후에 이 어떤 성향은 호헌 쪽에 가까웠다 그랬죠. 그리고 친미에 가까웠다 그랬죠. 그리고 군 특히 그 핵 같은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경제 개발에만 매진한다 이런 입장이었다면은 민주당 계열은 일본의 민주당 계열은 그 개헌을 그때부터 처음부터 줄곧 주장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개헌 그리고 친미 일변도를 거부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는 이제 그 요시다 시게루 같은 경우도 중국에 대해서는 반대, 그 철저한 반공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소련과도 당시에 그 후르시초프와도 이제 회담도 하고 그랬어요. 이 하토야마 이치로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개헌을 그때부터 시도를 했다. 자, 개헌을 시도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 아베 신조 총리를 얘기할 때 나오는 그 개헌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왜 군대를 못 가지냐? 군대를 가질 수 있다. 일본 그 미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강요된 헌법이니까 다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일본의 민주당 계열의 하토야마 이치로 이후에 그 정치 파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의 아베 신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야망 이런 거는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그 50년대부터 그렇게 이 하토야마 이치로 이후로 이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 파벌은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기시 노부스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기시 노부스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도 그 총리를 지냈던 사람인데 바로 그 아베 신조 현 총리의 외할아버지죠. 일본은 그 일본 정치권은 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과거에 이렇게 비교를 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과거에 그 유럽의 그 왕족들을 보면은 그 내부에서 그 친인척 간에 결혼하고 그렇게 하면서 피가 섞이지 않고 계속 왕족 피로 이렇게 이어가면서 왕권을 유지했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생물학적 그 폐쇄성이 아니고 여기는 그 정치적 폐쇄성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내부에서 결혼하고 그러면 그 자식이 또 그 뒤를 잇고 또 누구는 또 그 누구의 할아버지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기시노부스케가 사실 이 사람 전범자인데 크게 혐의가 없다 그래서 풀려나긴 했습니다만은 그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고 아까 요시다 시게루 말씀드렸죠. 요시다 시게루 같은 경우는 또 현재 아소다로 그 한때는 이 사람도 총리를 했었죠. 이 아소다로의 또 외할아버지입니다. 뭐 이런 그다음에 그 하토야마 이치로 아까 민주당 총재였다라고 했던 하토야마 이치로 이 사람은 또 누구냐면은 민주당으로 나와서 총리를 지냈던 하토야마 유키오라는 총리 있었죠. 굉장히 우리 한국과는 좋은 관계. 한국 특히 서대문 형무소 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던 그 총리인데 많이 다르죠. 할아버지와 이 하토야마 이치로가 바로 그 하토야마 유키오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하고 많이 다르죠. 어쨌든 이 민주당 계열의 그 하토야마 이치로 이후에 이 사람들은 이 파벌은 그때부터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 이후로 그 아베의 그 아버지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물론 총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아베의 아버지도 그 아베 신타로라고 그 파에 속하고 이 파가 그러니까는 일본에서 자민당 내부에서도 더 극우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파가 그 주류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한동안 보수 방류라고 이제 흔히 부르기도 하고, 소위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는 비주류죠. 비주류였습니다. 강경, 매파, 비주류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고, 아까 자유당 계열의 요시다 시게루 이후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온 건 주류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일본 정치의 그 흐름이었습니다. 이게 그 일본의 소위 그 눈부신 경제 성장 시대에 유지가 되어 왔던 그런 어떤 구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야당에서는 사회당은 그 반 정도 의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만년야당, 그러면서 제1야당,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밖에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그 체제가 계속 유지되어 왔었죠. 그런데 이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바뀐 게 어떤 시대에 어떤 계기로 그랬는가 하면은 바로 그 미국과 그 소련이 이렇게 양분하고 있었던 그 냉전 시대, 그 냉전 시대에는 그 바로 아까 그 그러니까 자민당의 그 주류였던 그 누카가파, 또 기시다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일본엔 파벌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파벌만 해도 지금 8개 정도가 있는데, 큰 파벌이라 8개죠. 8개의 파벌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8개를 큰 틀로 이렇게 다시 묶자면은 그 자유당 후신, 그 다음에 민주당 후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파벌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민주당 후신 이 사람들이 이 파벌이 좀 비주류였다면은 자유당 후신이 주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이것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90년대가 지나면서부터입니다. 미국이 그 이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세력의 그 어떤 선두주자로서 막강한 외교력과 막강한 군사 비용과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그 막강한 핵 우산으로 일본을 비롯한 그 많은 이 자유진영이라고 할까요? 자본주의 진영이라고 할까요? 거기를 이제 보호를 해왔던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이제 그 90년대가 지나면서 냉전 체제가 깨지죠. 냉전 체제가 깨지면서 그 구심점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 두 강대 세력이 이제 딱 자리를 잡고 맞닥쳐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가 쏙 빠져버리니까 그 세계가 굉장히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생겼죠. 다극화의 현상도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이 크게 부상을 하죠. 중국이 크게 다시 부상을 하게 되면서 아시아권에서 맹주였던 일본이 중국에게 이미 그 GDP는 자리를 2위 자리를 뺏겼고, 아시아에서의 1위 자리를 뺏겼고,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은 군사력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그 상황. 그리고 또 하나를 들자면은 그 일본의 경제가 과거에 한 20-30년 동안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해왔던 그 약발이 다했다. 이게 이제 90년대 지나면서 벌어진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경제 성장 약발도 다했고, 중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잠재적인 라이벌, 그리고 자신을 이미 GDP 규모로는 앞섰고 군사력도 앞서 있고, 이제 그런 그 거대한 라이벌이 이제 탄생한 것, 그 다음에 그 미국의 보호 하에서 있었던 그 체제가 무너진 것, 그러니까는 미국의 어떤 그 보호 하에서 경제 성장을 일궜던 그런 체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도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힘이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특히 오바마 체제 같은 경우에 일본에게도
그 보호를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손을 잡겠다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냈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일본이 경제 성장 나만 믿고 경제만 해라가 아니라 군사력도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희망을 가지게 했던 것이 또 오바마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많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미국이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일본의 힘이 필요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본은 군사력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봤던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당 계열의 보수 본류가 또 비주류 혹은 방류로 물러나게 되고 그 더 극우에 가까웠던 일본 민주당 계열의 그 방류가 비주류가 전격적으로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가 그리고 그런 그 국제 사회에서의 국제 무대에서의 분위기가 일본 자민당의 권력 구도를 변화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부터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는 90년대 이후 들어서는 물론 그 잠시 자민당 독주 시대가 멈췄던 때가 두 번 있었죠. 그 한 번은 그 자민당에서 많이 빠져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당도 만들고 이런 이 신당 만들어진 신당과 사회당과 연합 세력으로 해서 정권을 뺏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호소카와 총리라는 사람 있었고 그 이후로 하타 총리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라야마 총리 그러면서 무라야마 담화를 남겼던 이 사람들이 비자민당 그 총리를 지냈던 그러니까 비자민당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신당 출신, 신생당 출신, 사회당 출신 이렇게 한번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로 얼마 전에 또 그 민주당이 사회당이 한동안 저 야당이었었잖아요. 근데 사회당이 완전히 몰락을 하고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자리를 잡았다가 그 선거에 의해서 여당이 된 적이 있었죠. 그때 그 세 명의 총리가 나왔던 것이 하토야마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토야마 이치로의 손자죠. 하토야마 유키오 그다음에 간나오토 총리 같은 경우가 좀 더 진보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토야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좀 리버럴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도 많이 다르죠. 간나오토 그다음에 노다 총리 최근 사람들이니까는 아마 기억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그 집권을 했던 당시의 총리였는데 이미 그 쓰러져가는 일본을 제대로 일으켜 세우지 못했죠. 그리고 경험 부족, 인물 부족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제대로 극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치명적으로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가 터졌죠.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이 몰락을 하고 바로 들어선 것이 아베 신조가 다시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베 신조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저러지가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일본의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적인 그리고 국제 사회적인 그런 배경 하에서 이미 자유당의 자민당의 그 본류가 바뀌었고 더 극우 세력이 득세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이제 90년대 이후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까지의 그 체제로는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본 자민당의 구성원 입장으로 들어가서 투영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 그 일본 사회 좁게 말하면은 그 자민당 내부가 급격하게 우경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옆 나라 한국이 그 빠른 속도로 추격해 오는 중국에게는 이미 시장 규모에서 추월을 당했고 군사력도 추월을 당했고 한국에게마저 이제 추월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게다가 한국한테는 그 GDP 규모가 아니라 1인당 GDP 다시 말해서 정말 복지와 함께 잘 살 수 있다 없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추월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지금 우리가 1인당 GDP 규모로는 일본의 80%까지 쫓아왔죠. 이거 조만간 뒤집어집니다. 지금의 그 아베 신조의 경제 정책 같은 것은 정상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볼 수는 어렵죠. 이거는 이제 그 많은 그 최백은 교수라든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베 총리의 이 경제 정책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숫자 조작도 많이 하고 그게 가끔 또 들키기도 했었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그리고 거기다가 한국을 때리기 시작을 했고 이게 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배경 하에서 일본의 그 초조감, 불안감 이런 것들 그리고 질투감, 질투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극우의 그 저렇게 그 반응을 만들게 된 거고요. 다시 말해서 뭔가가 삐걱거리고 잘 안 돌아가면은 그러면 저런 비정상적인 사고를 이성을 잃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극우의 반응, 혐한 이 문제는 사실 과거에 대만도 있었어요. 대만에서도 혐한주의가 한때 기승을 부린 적이 있었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국이 대만을 추월했을 때 과거 같으면은 진짜 쳐다도 안 봤을. 왜냐하면 대만이라고 하는 곳은 과거에 중국 본토를 지배했던 세력이잖아요. 그리고 대만으로 물러난 다음에도 잠깐 동안은 유엔에서 그 상임이사국을 그랬는데 한국으로부터 나중에 물론 나중이지만 버림받고 그 전에 경제력으로 추월당하고 이렇게 되면서 혐한 세력들이 나왔었죠. 지금은 많이 희석이 됐지만 일본도 지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한국에게 무섭게 추격해오는 한국에게 추월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을 밟지 않으면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한국을 밟아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전 정권 사실 우리가 앞서서도 다른 에피소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65년도 한국과 일본 간의 그 국교 정상화 그때도 빈틈이 사실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 박정희 정권 때였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딸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당시 때도 또 쓸데없는 그 일본과의 지금 지소미아도 마찬가지 문제인데 그리고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 아버지와 딸이 똑같이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 이렇게 악영향을 하고 있는지 사실 뭐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 정권에서 남겨놨던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참 다루기 좋았었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에다가 돈을 바쳐가면서까지 그러니까 사실 일본에 받은 돈에 거의 버금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다나카 총리 당시에 그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었죠. 일본에서 갑자기 김대중 당시 야당 지도자가 납치가 돼가지고 그 동해 바다에 던져지기 직전에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구조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그
그 박정희 정권이 일본 다나카 수상에게 돈을 건넸던 것, 이것은 뭐 지금은 뭐 잘 알려진 일이죠. 일본에서도 그런 선언, 양심 선언이 나왔었고요. 직접 그 현장에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양심 선언도 나왔었고, 그렇게 부도덕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결국 그렇게 이제 일본과의 삐뚤어진 그런 관계를 맺어 놓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거꾸로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껄끄럽겠죠. 박정희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이런 정부들이 대하기가 편했겠죠. 나중에도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과거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네, 주변에는 전부 왕들이 버티고 있는 그런 유럽 땅이었죠, 아직은. 그런데 왕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을 했던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변에서 불안을 느낀 그 주변의 전제 군주들이 이 프랑스에 대해서 당시에 굉장한 위협 세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국 같은 경우도 경제 제재를 하죠.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그 정상적인 국가로서, 그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렇게 우뚝 서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그 영향을 받기를 두려워하고, 혹은 그 위협 세력으로 등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감을 느낄 때, 초조감을 느낄 때, 그 불안감을 느끼고 질투를 느낄 때, 그럴 때 그 당시에도 경제 제재가 들어왔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프랑스는 자유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면 동시에 국가까지 수호해야 되는 그런 이중고를 겪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입장하고 똑같은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 입장은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정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의 충돌은 결국은 그 국가의 그 안위 문제까지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우리가 나가야 될 그 방향은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과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거 역사 속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국제사회를 통해서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직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일본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일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한국 이야기도 다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다시 정확하게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국가를 지켜야 되는 일과 정의를 지켜야 되는 일이 정확하게 일치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본은 왜 지금 저 모양이 됐을까? 단순히 악마가 아니라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내면에 들어있는 그 구조, 그 다음에 상황, 맥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일본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